한국노동연합의 조성재입니다. 오늘 좀 목이 잠기고 있는데요. 아까 이제 방금 전에 민태기 소장님이 굉장히 재밌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우울한 얘기를 좀 많이 준비했습니다. 예. 저는 이제 인력 활용 위기라고 그랬는데요. 그 인력 활용 관련해서는 우리 수요와 공급이 있을 텐데 수요와 공급이 모두 다 위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기술적 환경 변화, 고용 문제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제도적 환경 변화, 노동 문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노동적 수급 상황을 말씀드린 대로 둘 다 축소 균형으로 나간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처음에 우리나라 제조업 강한 경쟁력을 갖고 있죠. 방금 전에도 들으셨지만 우리가 구석구석에 굉장히 뛰어난 경쟁력을 갖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근데 현재 총체적 위기에 봉착했다는 이제 논의들이 많은데요. 뭐 제가 잘 모르는 제가 보더라도 여러 가지 위기 징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외적으로는 어쨌든 뭐 트럼프 효과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중국이 급부상이라고 하는 효과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내적으로는 인력 부족 문제가 있는데요. 인력의 질이 문제인가요? 인력의 양이 문제인가요? 예, 저는 두 가지 다 문제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AI로 해서 인력이 대체돼서 노동력 수요가 줄어든다 그러는데 실제로는 AI를 또 개발할 수 있는 고급 인력도 부족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지방에 지금 제조업 공장에 가보면 일할 생산직이 없어요. 예, 그래서 전부 다 일하고 있는 사람들 보면 50대 아니면 60대죠. 그래서 생산직의 부족, 심지어 제조업 내에서는 또 양극화 때문에 임금 격차가 너무 심각한 문제가 지금 한 30년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 이런 상황 속에서 청년들은 제조업으로 가고 있지 않죠. 그래서 집에서 놀고 있는 청년이 100만 명이 되는데 이들은 제조업에 지금 취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갖다가 다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우울한 말씀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술 발달로 인해서 이제 숙련 구조가 변화하고 산업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숙련이 낙후되죠. 부후화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러면 전통적 직업 훈련은 계속해서 공급자 중심의 정책으로 계속 해오던 방식대로 지금 인력을 양성해서 그냥 시장에 내놓고 있는데 그 청년들은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을 익히지 않았기 때문에 취업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제도적 변화는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겠지만 뭐 뉴스에서 맨날 노란봉투법 얘기하고 주 4.5일제로 해서 노동시간 또 줄여야 되고요. 정년 연장한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기업들은 전부 다 못 살겠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제조업 인구 구조 자체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갖고 생산 가능 인구가 이제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제조업 인력 활용은 일자리의 양과 질에서 모두 다 문제를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기술적 환경과 관련해서는 먼저 발표자가 많이 말씀해 주셨지만 저는 기술을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기초 과학 기술이 있고 제품 기술이 있고 공정 기술이 있고 마지막으로 현장 기능이 있습니다. 일본은 이 네 가지 기둥을 갖다가 골고루게 발전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경영자들은 앞에 세 개만 얘기하고 뒤에 거 마지막은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이 마지막 것과 연관된 부분이 일터혁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익숙하지 않은 개념인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네 가지 기술을 갖다가 각각 결합을 해서 첨단 기술 개발도 해야 될 거고요. 그래서 급진적 혁신도 필요하고 점진적 혁신도 필요하고 마지막으로는 일터 혁신을 통해 갖고 일하는 사람도 행복하고 기업들의 생산성과 품질과 이윤을 모두 다 확보해 주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할 텐데 이렇게 제가 얘기해 온 걸 갖다가 한 20년 동안 이렇게 강의를 해왔는데 지금 최근에 갑자기 급격한 변화가 생겼어요. 제 아래 보시면 AI가 적용이 되면서 이 AI는 범용 기술이고 이네블링 테크놀로지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기술에 전부 다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어요. 기존 구조가 지금 새로운 구조로 변환되는 이제 전환기에 처해 있다는 것 때문에 이걸 어떻게 적용해 나갈 것이냐라고는 과제를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일터혁신이라는 과제를 얘기했는데요. 현장 기능이 일본은 굉장히 중시하는데 우리는 왜 그만큼 중시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을 좀 넘어서는 것이 기술혁신과 대비해서 일터혁신이라는 개념을 씁니다. 근데 이렇게 정의를 갖고 나중에 한번 꼼꼼하게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거 왜 이렇게 정의가 복잡하지? 이걸 정의라고 말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의가 굉장히 복잡한데 그거는 일터혁신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을 다 뭉뚱그려 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뭉뚱그려 놓은 거를 갖다 제가 다시 분해를 해보겠습니다. 네 가지 정도로 분해가 되는데요. 첫 번째는 노사간 위닝 게임이다. 제조업 현장에서 노사관계는 아시다시피 제조업은 우리나라 다른 어떤 산업보다도 노조 조직률이 높은 산업입니다. 노사간 위닝 게임이 언제나 중요한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참여적 작업 조직이 핵심이에요. 이거는 여기 반테일러주의라고 그랬는데 테일러주의에 의해서 우리가 생산 방식이 발전해 왔지만 그 테일러주의를 넘어서서 근로자들이 그냥 내가 엔지니어링 한 대로 와가지고 그야말로 팔과
다리만 쓰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들도 이 숙련공으로 이 비전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를 갖다가 제안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라고 하는 점에서 참여적 작업 조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이 원리로서 들어와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뭐 지속적인 것이기 때문에 문화와 관행이 바뀌어야 된다. 마지막으로 그것을 지원할 수 있는 인적 자원 관리와 인적 자원 개발과 그다음에 협력적 노사 관계가 뒷받침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일터혁신이라고 우리가 종합해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터혁신은 보통 이렇게 네 가지 구성 요소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기술혁신하고 일터혁신은 무슨 관계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 옛날에는 유선통신하다가 삐삐가 등장했고요. 피처폰이 등장했고 이제 스마트폰이 등장을 했습니다. 심지어 이제 AI가 폰에 내장되게 되는 시대에 왔는데 그건 전부 다 여기 보이는 까만색처럼 브레이크스루 기술혁신입니다. 한 단계 다 점프를 하죠. 계단식으로 계단을 성큼성큼 올라가는 것이 우리가 급진적 기술혁신이라고 하고 브레이크스루 기술혁신이라고 한다면 그거를 세세하게 채워주는 점진적 기술혁신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투자 대비 효과가 우수한 기업은 이윤을 많이 남고 그다음에 일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퀄리티 오브 워킹 라이프가 좋은 기업들은 일터혁신까지 잘하는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역시 이런 그래프로 제가 10년 이상 강의를 해왔는데 갑자기 AI 점프가 일어났어요. 그래 AI가 점프가 일어나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또 새로운 어쨌든 변화가 있을 거고 그거에 어떻게 적응해야 될 것인가에 관한 과제를 남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생산 방식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이 그래프도 뭐 굉장히 시사점이 많은 그래프인데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자동차를 만들 때 처음에 19세기 말에 유럽에서 요만한 작업장에서 판금하고 용접하고 뭐 한꺼번에 뚝딱뚝딱 해가지고 수공업 방식으로 자동차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헨리 포드가 나타나고 대량 생산 방식이 테일러주의하고 결합을 해서 테일러 포드주의가 성립을 했죠. 그것이 한동안 이 석권을 하다가 조금 지나고 나서는 린 생산 방식, 도요타 생산 방식에 입각한 린 프로덕션 시스템이 세계를 석권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한때는 노동의 인간화 때문에 볼보의 우데발라 방식이라든가 그래서 볼보 자동차가 새로운 시도를 하긴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뭐 국내 유한 킴벌리나 이런 데 영향을 미치긴 했었지만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본다면 여기서 우리 수직축으로 본다면 제일 많은 건 뭐죠? 이것보다는 린 생산 방식, 도요타 생산 방식이 훨씬 더 지배적인 양태가 되었고 그런 부분들이 독일조차도 우리 벤츠 생산 방식을 버리고 도요타 생산 방식을 받아들일 정도로 뭔가 근로자들의 창의성을 끌어내는 제한제도나 소집단 활동이나 QC 활동 이런 걸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표준적인 생산 방식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얘기였는데 역시 AI가 등장하면서 또 새로운 시대가 된 겁니다. 다시 테일러 포드주의로 돌아가게 된다. 엔지니어가 모든 걸 결정하고 공장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그들이 정해놓은 대로 일부 작업만 보완적인 로봇의 보완적인 작업만 하면 되겠다라고 한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다시 네오 테일러주의 시대일까? 아니야. 네오 테일러주의가 아니라 이제 작업자 자체가 필요 없어. 포스트 테일러주의 시대는 엔지니어만이 지배적이고 그 엔지니어하고 같이 놀 수 있는 개만 한 마리 있으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조업 생산시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휴머노이드 로봇이 인간을 대체할까요? 그렇게 꼭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완전 자동화에 대한 오랜 열망이 사용자들한테 있긴 하지만 테슬라 공장조차도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을 갖다가 채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하이 공장 이렇게 비춰놓은 역시 저도 유튜브 준비를 안 했는데 유튜브를 보시면 이 테슬라 공장에서 겉으로 떠드는 것과 달리 실제로 굉장히 많은 인력을 여전히 쓰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로봇화는 진행이 되겠죠. 문제는 어느 정도나 시간이 걸릴 것인가의 문제고요. 그래서 올 때 스마트 공장의 사례를 보면 보통 세 가지 구성 요소를 얘기하죠. 정보화, 자동화, 지능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동화는 로봇의 가격 문제가 있어요. 뭐 로봇의 기술적인 부분은 발열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가격 문제가 있어갖고 우리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얘기를 했는데 양극화 때문에 중소기업 노동자의 임금이 굉장히 쌉니다. 그러면 사용자는 생각해 봐야겠죠. 로봇을 사는 게 쌀까? 아니면 외주화를 해가지고 우리 중소기업 노동자한테 맡기는 게 나을까? 아니면 베트남 노동자한테 오프쇼어링을 하는 것이 나을까? 그걸 판단해야 되죠. 그래서 대기업 부분과 중소기업 부분의 양극화가 기술 적용 문제에서도 앞으로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진흥화는 제한적이었지만 최근 AI 확산으로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고요. 그래서 LG 냉장고 만드는 이제 공장에 가보고 그러면 그야말로 디지털 트윈으로 해서 모든 걸 다 중앙에서 다 통제를 하고 있어요. 네, 로봇가 들어가고 그 무거운 로봇 문짝도 냉장고의 문짝도 자동으로 로봇가 다 붙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LG전자 창원 공장 사례는 기술 혁신과 일터 혁신의 이제 조화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면서도 사실은 이제 이 LG전자가 국내에서 가장 도요타 생산 방식과 유사한 생산 방식을 구사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일본은 디지털라이저에서 굉장히 주저하죠. 빨리빨리 안 갑니다. 그런 점에서 오히려 린 어그멘테이션이라고 얘기하는 린 방식과 첨단 기술을 결합하는 데 있어서는 LG전자가 조금 더 앞서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제가 3년 전에 쓴 논문이었고요. 최근에 제가 LG전자를 다시 인터뷰를 했더니 이제 그 인원들조차도 많이 줄이고 있다. 그러니까 엔지니어들 줄고 있고, 그 다음에 현장에 있는 인원들도 말씀드린 냉장고를 만드는 이제 남은 몇 명 안 되는 노동자들도 지금 계속 줄이고 있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어쨌든 말씀드린 대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이는 굉장히 더 많이 질 것이다. 그래서 제일 아래 보시면 AI 스마트 공장의 가능성을 제약하는 요소들은 아웃소싱입니다. 중소기업 낮은 임금, 오프쇼링 할 수 있는 것. 그다음에 남아있는 건 마지막에 뿌리산업의 숙련, 이런 부분들은 끝까지 AI나 피지컬 로봇으로 피지컬 AI로 감당하기 어렵겠죠. 이건 생략을 하고요.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저는 뭐 모든 문제를 노동연구원에 있다 보니까 모든 문제를 사람 문제로 치환을 하는데요. 그래서 엔지니어의 위계 구조를 한번 따져봤어요. 제일 위에 보면 과학자와 공학자가 있고요. 그 아래 엔지니어가 있습니다. 기술자가 있고 기술공이 있고요. 테크니션이 있고 제일 아래 기능공 중에서 숙련공이 있고 미숙련공이 있어요. 이것이 전부 다 조화를 이루고 전부 다 협업 관계가 매끄럽게 돼야지만 사실은 제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균형이 별로 맞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제가 3년 전에 낸 이제 보고서였는데요. 그때 이제 제가 얘기했던 부분들이 외부 노동 시장의 활성화, 계층화 현상.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옛날에는 하나의 내부 노동 시장 내에서 대기업에 들어가면 정말로 나의 숙련을 향상시키고 그래서 좋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중소기업에서 키우는 인력을 중견기업이 데려가고 중견기업에서 키우는 인력을 대기업이 데려가고, 그래서 아래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위로 우수한 인력만 뽑아가는 거라서, 옛날에는 대기업의 공채를 통해서 대규모 공채를 통해서 사람들을 갖다가 학졸자를 데려다가 이제 키웠는데, 이제 키우지 않고 외부 노동 시장에서 사오는 전략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청년들이 취직하기도 어렵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이 당장 나의 대기업에 단기적으로는 이득이 되지만 중소기업들한테 중장기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AI가 되면서 우리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들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타격을 받을까요? 가장 큰 타격은 제일 위에 있는 이 기술자들이 영향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과학자하고 공학자는 더 타격이 조금 받겠죠. 근데 기술자들은 어떻게 타격을 받고 있는데, 이를테면 지금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현대자동차든 모비스든 LG전자든 어떤 기업들 간에 이 개발하는 과정에서 요즘은 전부 다 디지털라이저를 했는데, 그 코딩하는 과정 자체가 AI를 다 시키기 때문에 기술 연구소에 지금 새로운 젊은 연구 인력을 지금 점점 줄이고 있어요. 안 뽑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렇게 될 것이고, 그래서 엔지니어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을 것이고요. 테크니션은 오히려 좀 살아남을 가능성이 있다고 좀 보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뿌리산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여전히 남는 손끝 기술의 문제, 그다음에 로봇하게 대체되기에는 너무 비싼 가격 이런 부분들 때문에 테크니션은 조금 살아남을 가능성이 있고요. 제일 아래 미숙련공이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을 겁니다. 미숙련공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역설적이게도 지난 20년간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왜 늘어났냐면 국내 기업들의 브랜드 이미지 때문에 품질 관리를 굉장히 강화를 합니다. 그것이 지난 20년간의 한국 제조업의 가장 큰 특징이었는데요. 그래서 현장에서 엔지니어하고 생산 공정에서 품질 다 체크했는데 마지막에 또 못 믿어와갖고 비정규직 인력을 대거 투입해서 마지막에 그걸 검사를 일일이 다 했어요. 아무리 센서 기술을 발달을 하더라도 그 센서 기술도 다 커버할 수 없었던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결국은 인력이 직접 눈으로 보고, 예를 들면 디스플레이 공장에 가보면 디스플레이 공장에서 그 검은 점들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거 다 뽑아내는 거 사람들, 일부러 소위 말하는 눈 좋은 젊은 여직원, 여성 근로자들이 그걸 다 뽑아내고 있었거든요. 지금 그거 AI가 다 대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동차 산업이든 전자 산업이든 어떤 산업이든 간에 제일 아래에 있는 미숙련공의 숫자가 지금 팍팍 줄기 시작했습니다. 왜? AI로
품질을 사전적으로 다 해결할 수 있는 거고 프로세스 자체에서 그걸 갖다 내장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미승경공이 굉장히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어쨌든 전반적인 부분에서 모든 이 계층 엔지니어의 위계 구조 내에서 전반적인 영향을 AI가 미치고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 제조업의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부가가치 비중은 GDP 대비 부가가치 비중은 여전히 높게 유지가 되고 있죠. 근데 우리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제조업의 비중은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 다른 나라들 보면 선진국 보면 보통은 제조업의 GDP에서 차지하는 고용 비중과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이 비중이 같이 떨어지는데 우리는 부가가치 비중은 유지가 되고 있는데 고용 비중은 떨어지죠. 앞으로는 이 괴리가 점점 더 심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제조업의 경쟁력을 유지를 한다면 그러니까 제조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할 텐데요.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중에 이제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제도적인 이 요소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들어왔죠. 흔하게 떠들고 이제 노란봉투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를 일일이 설명할 자리는 아닌 것 같고요. 또 여러분들 큰 관심은 아닐 겁니다. 제가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 협소한 사용자 범위와 이익 분조를 하는 노동쟁이 개념 때문에 등장을 했는데 이걸로 인해 가지고 제조업이 망할 것처럼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이제 대기업 요거에 직접 영향을 받는 거는 일부 사내하청을 많이 쓰고 있는 철강, 조선, 자동차는 많이 지금 정규직화가 됐어요. 그래서 일부 기업들에 한정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아웃소싱을 매개로 해서 이것도 생략하고 아웃소싱을 매개로 해갖고 이렇게 노동시장이 양극화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횡축으로 보면 완성품 업체가 1차 부품 업체한테 아웃소싱하고 그거를 중층적 하드업을 해서 2차, 3차한테 넘어갔고요. 하드업 업체들이 또 사내에서 정규직과 다른 일을 하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사내하청을 쓰고 있었어요. 그것이 수직축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서 대기업 정규직 중심 근로자를 갖다가 우리가 동심원의 가장 가운데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물결 치듯이 주변에 준중심 근로자, 주변 근로자, 한계 근로자로 동심원 구조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한계 근로자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러면 나도 임금 교섭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데 사용자는 뭐라고 하죠? 난 너의 사용자가 아니야 라고 얘기하니까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이 고공농성하고 점거농성하고 그러니까 사용자가 그래서 손배 가압류 때리고 그러니까 손배 가압류 때문에 몇백억 받은 노동자들이 또 다시 농장을 하고 이런 이제 악순환 과정 속에서 결국은 이제 이런 법이 탄생을 했기 때문에 근원으로 돌아가서 노사관계 자체를 갖다가 바로 잡을 필요가 있겠다. 요거는 양극화 이미 널리 알려졌겠지만 우리 임금 구조라고 하는 것이 이 사업 규모 간의 격차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우리 80년대 초반 상황을 한번 보시면 이게 왼쪽에 제일 위가 보시면 100대 95 정도예요. 우리 500인 이상 사업체에 비해서 우리 옛날에는 40년 전, 50년 전에는 이 소기업의 임금이 95% 정도로 해갖고 기업 규모 간의 격차가 그렇게 크지 않았다. 그런데 지난 40년간 여러 가지 계기가 있었습니다. 역시 자세히 설명할 시간은 없지만 그걸 통해 갖고 이제 2010년대 중반이 되면 100대 4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대기업이 이윤을 남기려면 어떻게 되죠? 또 아웃소싱을 더 확대를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갖고 결국은 이제 양극화가 심화됐는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제조업 인력 활용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왜곡을 일으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밖에도 고용노동제도 변화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있죠. 산업 안전에 대해서 뭐 강한 정책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부터 시작해갖고 굉장히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데 제조업 별 문제 없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산재 사망자가 1년에 800명이 이르는데요. 그 중에서 절반이 건설업에서 나고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절반의 절반이 제조업에서 나고 있는데 제조업은 지금 빠르게 상황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큰 문제는 아닐 거고요. 주 4.5일제 하면 어떻게 되냐? 요거는 조금 문제가 될 텐데요. 요거는 주 40시간제 또는 주 52시간 상한제와 같은 일률 적용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는 생산성 향상이 되는 것만큼 나갈 거기 때문에 역시 큰 문제가 아닐 것 같고요. 산업전환은 이제 디지털 전환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뭐 계속해서 우리가 따져봐야 될 거고요. 정년 연장이냐 정년 후 재고용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에서 임금체계 개편과 이제 같이 가야 될 텐데 이런 모든 문제에 있어서 아까 얘기했던 노란봉투법을 비해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사용자 단체가 좀 더 많은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갖다가 항상 모든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정부가 많은 걸 갖다 다 해결해 줄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우리 사회는 이제 발전 국가의 유죄가 강하니까 정부가 다 해내라. 그래서 우리가
제가 노사관계 연구를 하면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뭐냐면 노정관계하고 사정관계예요. 노사관계가 없어요. 노사 간에는 직접 대화하고 타협하고 이런 것보다 항상 정부를 끼워가서 하고 있는 건데 이제는 진짜로 노사관계가 필요한 국면이 됐고 아까 얘기했던 노란봉투비나 이런 부분들도 노사가 실질적으로 그 부분을 갖다가 현장의 사정에 맞도록 이게 적응하지 않으면 그거를 정부가 가이드라인 만든다고 해서 그것대로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용자 단체의 역할을 갖다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단체협약 적용률이 노사 간에 산별 단체 협약이 맺어져서 그걸 갖다가 모든 노동자들한테 적용된다고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양극화가 심화되지 않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노동조합 조직률과의 관계는 굉장히 애매해요. 여기 상관계수 0.64라고 했는데 뭐 노동조합 조직률이 낮아도 법적으로 뭐 그걸 갖다 효력 확장하는 나라도 있고 프랑스 같은 나라요. 그렇기 때문에 노동조합 조직률이 우리가 근로자의 평등, 노동시장의 평등을 갖다가 촉진한다? 그것보다는 사실은 사용자 단체의 조직률이 더 중요하다는 거 하는 것들이 노사관계학자들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걸 국가별로 보면 이 흥축은 뭐냐면 사용자 단체의 조직률이고요. 이 종축은 그 부분이 이 단체협약의 적용률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아까 노조 조직률과의 관계보다 훨씬 더 비례관계가 명확하죠. 얘기는 뭐냐면 사용자 단체가 잘 조직이 될수록 근로조건의 조율을 하기 좋고 아까 얘기한 대로 산업안전 대응하기도 좋고 노동시간 단축 대응하기도 좋고 정년 연장 고령화 문제 대응하기도 좋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는 사용자 단체가 뭐가 있나요? 여러분들 알고 계신 거는 경총밖에 모르시잖아요. 우리나라는 전부 다 각종 기계산업협회, 자동차산업협회, 전자산업협회 있는데 그건 전부 다 사업자 단체예요. 정부한테 아까 얘기한 대로 사정관계, 노정관계만 있잖아요. 우리 사업자 단체들은 전부 다 정부한테 로비하는 것이 원래 본인의 역할이에요. 그거 말고 그들이 자율적으로 스스로의 코오디네이션을 해낼 수 있는 능력들 그런 것들은 굉장히 결여되어 있고 그래서 인사노무 부분에서 사용자들의 일관된 행동을 갖다 조직해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제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해서 일본 춘트에 보면 여러 가지 구조가 있는데 그 중에 핵심이 8사 간담회라는 거예요. 이게 자동차, 전자, 철강, 조선의 8개의 핵심 기업들이 그 다음해의 임금 인상률과 관련해서 8개 기업의 코오디네이션이 굉장히 오랫동안 이루어지고 그걸 통해 가지고 일본이 소위 말하는 한창 잘 나갈 때 1억 3천만 중에서 1억이 중산층이다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이 춘투 구조가 원활하게 작동을 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 춘투를 이끌었던 거는 노동운동이 아니라 바로 사용자 단체였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우리나라는 그 부분이 아니라 정부가 모든 걸 다 해내라. 이렇게 가게 되면 우리는 정부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죠. 일률적으로 그럼 주 52시간 상한제 합시다. 라고 해서 법으로 정해주고 이렇게 나가면 개별 사용자들은 나한테는 안 맞는 건데 그러면 나한테 맞는 옷을 만들면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직업별 취업자 수 아까 통계 몇 가지를 보여드릴 텐데 말씀드린 대로 지금 엔지니어 숫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숫자 지금 연도별로 갈수록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노동시장의 직종별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여기 단순 노무 종사자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이 경제학 노동시장 이론에서 이제 계속 이 얘기가 이제 나왔었던 부분인데 디지털라이제이션에 의해서 이런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 갈 것이다. 근데 말씀드린 대로 AI가 되면 단순 노무적이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을 것이고 다른 산업에 아마 일자리를 마련하는 식으로 가야 될 텐데 역시 그것도 지역 내에서의 사용자 단체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인구 감소하고 노동력 부족 문제 다 아시는 상황이고요. 생산 가능 인구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노동 수요와 노동 공급이 모두 감소돼서 축소 균형으로 갈 텐데 그걸 정부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중장기 인력 수요는 이제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새로운 축소 균형으로 가고 있고 뭐 아시다시피 이미 출발을 했어요.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노동조합원 수가 5만 5천 명이었는데 최근 4만 5천 명으로 줄었어요. 왜 줄었나요? 매년 우리 80년대 90년대 초반에 뽑았던 사람들이 지금 매년 2, 3천 명씩 정년퇴직을 하고 있어요. 계속 나가고 있고 새로운 인력은 그만큼 뽑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대자동차 지금 조합원 수 그다음에 노동자 수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다른 업종이나 다른 기업에서도 똑같이 나타날 거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제 그 과정이 대기업은 단협이 있어갖고 좀 매끄럽게 진행이 되는데 중소기업 노동자들한테 그렇게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 여러 가지 임금 체계 문제 등 뭐 역할이 이제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 이제 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사용자 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강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임금 체계 계획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 설명하려면 이것도 좀 시간이 한참 걸리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AI가 모든 걸 해결해 주지 않는다. 저는 도메인 지식과의 결합이 중요한데 아마도 먼저 발표하신 분도 이거를 생각하지 않으셨던가 싶습니다. 미국은 제조업이 망했는데 한국은 아직 안 망했잖아요. 한국이 여전히 중국과 버틸 수 있는 힘이 있고 그런 부분들은 AI와 도메인 지식이라고 하는 철강, 뭐 조선, 자동차 아니면 전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고유의 테크니션이 갖고 있는 지식, 엔지니어가 갖고 있는 지식, 그리고 숭룡공이 갖고 있는 지식과 AI라고 하는 범용 기술을 어떻게 결합할 것인가가 경쟁력을 좌우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여러 기술과의 조화라고 하는 부분을 갖다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정부의 과제는 신이 아니다. 주체 간 조정 행동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모든 걸 갖다 정부의 책임으로 돌리는 그런 것들보다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데 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논의를 출발하기를 좀 기대해 봅니다. 이상입니다.